트럼프가 결국 굴복했습니다. 한국에 또다시 관세 인상을 선언했던 트럼프. 백악관은 확신했습니다. 겁먹고 굽신거리던 과거처럼 이번에도 한국은 무릎 꿇을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의 폭탄 발언 직후 한국 주식시장이 폭락은커녕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겁니다. 미국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트럼프의 협박이 오히려 한국의 강함을 증명해줬기 때문이죠. 결국 트럼프는 24시간 만에 모든 발언을 주워 담았고 한국의 달라진 위상에 전 세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현금 인출기라던 한국에 트럼프가 무릎 꿇은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진정들 하십시오. 이건 위기가 아닙니다. 한국 돈 3,500억 달러를 뜯어낼 완벽한 명분이에요. 1월 26일 아침, 저는 아수라장이 된 회의실 한가운데 서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USTR 전략회의실은 패닉 상태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새벽 트윗 때문이었죠. 한국은 약속을 어겼다. 관세 25% 즉시 복구. 사전 협의 없는 돌발 선언이었습니다. 참모들은 머리를 쥐어뜯었고 다혈질 상사 렉스 베니스터는 땀을 뻘뻘 흘리며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수습 못하면 우린 다 죽어. 대통령이 미쳤어. 미쳤다고.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빅터 스털링. USTR 수석 전략가로 25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저를 저승사자라고 부르죠. 협상장에서 상대방이 백기를 들 때까지 놓지 않거든요. 그날 아침, 저는 완벽한 톰 포드 수트를 입고 출근했습니다. 차콜 그레이 3피스에 은발 포마드까지 완벽하게 세팅한 상태였어요. 주머니 안에는 사흘 전에 작성해둔 행정명령 초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몽블랑 만년필 뚜껑을 탁 닫으며 미소 지었죠. 회의실 벽면에는 붉은 매직으로 휘갈겨 쓴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타겟 코리아 350p. 바닥에는 뜯겨진 넥타이와 반쯤 남은 햄버거 포장지, 빈 생수병이 나뒹굴었어요. 블룸버그 단말기 냉각팬 소리와 참모들의 고성이 뒤섞인 백색 소음의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그게 승전보처럼 들렸습니다. 렉스가 저한테 달려들었습니다. 목덜미가 붉게 달아올라 있더군요. 스털링, 너 지금 웃고 있는 거야? 대통령이 트위터로 전쟁을 선포했는데 저는 옆에 있던 얼음물 잔을 렉스에게 건넸습니다. 차가운 게 필요해 보였거든요. 위원장님, 트럼프 대통령을 20년 넘게 지켜봤습니다. 이 트윗이 뭔지 아세요? 협박이 아니라 구걸이에요. 돈이 급하다는 신호죠. 렉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접어둔 서류를 꺼냈어요. 행정명령 2-13,999 초안이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 자동차,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었죠. 사흘 전에 미리 작성해둔 겁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었단 말인가? 렉스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심리는 단순합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외부의 적을 만들어요. 이번 달 지지율이 3% 빠졌죠. 한국이 희생양으로 딱이에요. 돈도 많고 미국 없이는 안보가 불안하고 무엇보다 만만하니까요. 만만하다. 그 단어를 내뱉을 때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봤는지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현금 인출기였어요. 버튼만 누르면 돈이 나오는 기계. 일본도 그랬고 대만도 그랬습니다. 미국이 으르렁거리면 지갑을 여는 겁쟁이들이었죠. 한국도 다를 게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렉스가 서류를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땀이 조금 마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건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법적 효력이 있는 최후 통첩으로 만들겠습니다. 한국 정부 한라인으로 메시지를 보내죠. 48시간 내 비준 확약이 없으면 즉시 관세 발동이라고요. 저는 회의실 정면에 있는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이미 밤이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서울이 발칵 뒤집힐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하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한국 정부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렉스가 물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뻔하죠. 긴급회의 소집하고 미국 대사관에 항의하고 그러다가 결국 협상 테이블로 기어 나올 겁니다. 일본이 그랬고 대만이 그랬어요. 한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짖는 소리만 들려도 지갑을 여는 겁쟁이들이니까요.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패닉에 빠져있던 참모들의 눈에 탐욕이 번뜩였어요.
렉스의 목덜미도 더 이상 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흥분한 것 같았죠. 3,500억 달러라. 이거 제대로 뜯어내면 대통령 지지율 10%는 올라가겠군. 렉스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은 정치를 하시고 저는 돈을 뜯어내죠. 역할 분담 아니겠습니까? 저는 비서 그레이스 박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2세로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구사하는 유능한 실무관이었어요. 그레이스, 한국통상구섭본부에 한라인 연결해. 메시지 내용은 내가 불러줄 테니까. 그레이스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장을 구술했어요. 미합중국 무역대표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48시간 내에 기존 무역협정에 대한 비준 확약이 없을 경우 행정명령 2-13999에 따라 한국산 전 품목의 25% 관세를 즉시 발동할 것이다. 이는 최후 통첩임을 명심하라. 그레이스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스털링 수석. 이건 좀 과하지 않습니까? 동맹국한테 이런 표현을. 동맹? 그레이스, 동맹은 보호비를 제때 내는 나라한테나 쓰는 말이야. 한국은 체납자야. 체납자한테는 독촉장을 보내는 게 맞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레이스가 입술을 깨물더니 타자를 쳤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주머니에서 몽블랑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마이스터 스틱 149점. 협상에서 승리를 확신할 때마다 뚜껑을 닫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탁. 그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렉스가 씩 웃었어요. 스털링. 자네 그 만년필 소리 들으면 상대방이 졌다는 뜻이라며? 맞습니다. 한국은 이미 졌어요. 아직 모르고 있을 뿐이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아침 햇살이 유난히 찬란했어요. 저 멀리 백악관 지붕이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지금쯤 폭스 뉴스를 보며 자신의 트윗 반응을 확인하고 있겠죠. 저는 그 대통령에게 완벽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굴복이라는 선물을요. 월요일 아침에 워싱턴은 아수라장 같았지만 저만은 즐거웠습니다. 사냥감이 덫에 걸렸다고 확신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저는 얼음물을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48시간이면 충분하다. 한국 정부가 백기를 들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저 빅터 스털링은 또 한 번 저승사자라는 별명값을 할 것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계산착오가 있었어요. 저는 한국을 너무 얕봤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우리 목줄을 쥐고 있다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거든요. 같은 날 밤 9시 저는 USTR 상응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샤토마고 2018년산이었어요.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 아껴뒀던 병이죠. 한국 주식시장이 열리는 시각이었습니다. 서울 시간으로는 27일 화요일 오전 9시였어요.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폭락하는 장면을 안주 삼아 와인을 마실 생각이었거든요. 미국의 최후 통첩이 전해진 지 14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개미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져 주식을 던지고 있겠죠. 저는 그 아비규환을 구경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장이 열리자마자 코스피 지수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빨간색 캔들이 솟구쳤습니다. 위로요. 아래가 아니라 위로.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비볐어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수직 상승 중이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한국 대표 종목들이 일제히 치솟고 있었어요. 외국인 매수세가 폭발하고 있다는 자막이 떴습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저는 리모컨을 집어들고 블룸버그 채널로 돌렸습니다. 앵커가 흥분한 목소리로 떠들고 있었어요. 한국 코스피 지수가 장 시작과 동시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대량 매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됐어요. 미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폭탄을 예고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숨통을 끊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올라간다고요? 전산 오류일 겁니다. 아니면 한국 연기금이 방어 매수에 나선 거겠죠. 저는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숫자들은 계속 올라갔어요.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2조 원을 넘겼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월가의 오랜 친구 줄리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골드만삭스 아시아 데스크 헤드였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줄리안이 받았습니다. 빅터, 이 시간에 웬일이야? 줄리안, 한국 시장 보고 있어. 이거 뭔가 이상해. 전산 오류 아니야? 전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우는 것 같았어요. 오류. 빅터, 넌 지금 월가에서 뭐라고 불리는지 알아? 뭐라고 불리는데? 타코. 타코 트레이드의 주인공이야. 타코라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타코는 멕시코 음식 아닙니까? 줄리안이 킥킥거리며 설명했습니다. 타코는 겁쟁이라는 뜻이야. 월가에서 지금 타코 트레이드라는 보고서가 돌아다녀. 트럼프가 한국 돈이 급해서 쇼하는 거라고 분석한 리포트야. 시장은 다 알아. 빅터, 미국이 허세 부리는 거라는 걸.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무슨 소리야. 이건 진짜 최후 통첩이라고. 48시간 내에 비준 안 하면 관세 발동해. 그래서 뭐? 빅터, 솔직히 말해줄게. 트럼프가 한국 관세 발동하면 누가 죽는지 알아? 한국이 아니야. 미국이야. 엔비디아 칩 어디서 나와? 하이닉스야. 테슬라 배터리 어디서 나와? LG야. 트럼프가 한국 죽이면 실리콘밸리가 먼저 죽어. 줄리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반박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보고서 보내줄 테니까 읽어봐. 타코 트레이드 왜 트럼프의 한국 위협은 공수표인가?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다 웃고 있어. 빅터, 내가 쏜 총알이 물총알이라는 걸 시장은 이미 알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이메일 알림이 떴어요. 줄리안이 보내준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TACOTRADWI Trump's cumulative rate is an empty bluff. 저는 보고서를 열어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이었어요. 미국 반도체 산업의 한국 의존도 82%, 미국 전기차 배터리의 한국 의존도 75%, 미국 조선업의 한국 의존도 93%. 숫자들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GDP는 1% 하락하고 한국 GDP는 0.3% 하락한다. 피해의 비대칭성이 너무 크다. 시장은 이 협박이 실현될 가능성을 제로로 본다. 저는 보고서를 던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그레이스가 들어왔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스털링 수석, 한국 인터넷 반응 번역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레이스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들이었습니다. 팸코, DC인사이드, 블라인드. 저는 한국어를 모르지만 그레이스가 실시간으로 번역해줬습니다. 미국 형들 돈 떨어졌나 봐. 키읔키읔키읔. 쫄지 마라. 어차피 철회한다. 트럼프 또 쇼하네. 이번에도 용두삼일 듯. 삼성 주식 더 사야겠다. 미국이 쫄면 오히려 오른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한국인들이 웃고 있었어요. 우리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서슬퍼런 최후 통첩 앞에서 겁먹기는커녕 조롱하고 있었어요. 키읔키읔키읔이라는 글자가 유난히 눈에 박혔습니다. 그레이스가 설명했어요. 한국어로 웃음소리입니다. 조롱하는 뉘앙스예요. 조롱이라고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25년간 협상장에서 숱한 나라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일본 관료들이 고개를 숙이는 걸 봤어요. 대만 장관이 눈물을 흘리는 것도 봤죠. 그런데 한국은 웃고 있었습니다. 제 총구 앞에서 비웃고 있었어요. 저는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매듭이 풀리지 않았어요.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200짜리 에르메스 넥타이가 2동강 났어요. 이건 조작이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레이스가 움찔했어요. 한국 정부가 시장을 조작하고 있는 거야. 연기금을 동원해서 주가를 띄우고 인터넷 여론도 조작하고 있어.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어.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말이었거든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월가가 한국 편을 들고 있었어요. 이건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의 냉정한 판단이었죠.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와인잔이 쓰러지며 붉은 액체가 카펫에 번졌어요. 샤토마고 2018년산이 바닥에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내 총구는 정확했습니다. 한국의 머리를 겨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비명을 지르지 않는 겁니까? 왜 웃고 있는 겁니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제 총이 물총이라는 거요. 저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찬란해 보이던 도시가 갑자기 초라해 보였어요. 저는 찢어진 넥타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달라졌어. 예전의 한국이 아니야. 그레이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석님, 내일 회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25년간 쌓아온 자신감이 1시간 만에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얼음물을 찾았습니다. 컵에 남은 얼음을 입에 넣고 씹었어요. 차가운 게 필요했습니다. 이 열기를 식힐 무언가가요. 1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저는 USTR 회의실에서 한국 대표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면도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죠. 톰 포드 수트를 다시 갖춰 입고 흐트러진 은발을 포마드로 정리했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들어왔어요. 3명이었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168cm 정도의 왜소한 체구, 10년은 입은 듯한 낡은 감색 양복, 한기주 통상교섭 본부장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그를 여의도의 스핑크스라고 불렀어요. 협상장에서 절대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기주 본부장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악력이 의외로 강했습니다. 저보다 20cm는 작은 사람이었는데 눈을 마주치는 순간 기가 눌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상한 일이었죠. 저는 190cm의 거구입니다. 협상장에서 최고로 기싸움에 진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먼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기선을 제압해야 했어요. 본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한국 정부가 약속을 어겼습니다. 투자 유치 협정에서 2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가 지어졌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물컵이 흔들렸어요. 한국 측 수행원 2명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한기주 본부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대답하시죠. 왜 공장을 안 짓는 겁니까? 미국을 우습게 보는 겁니까?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의실에 메아리가 쳤어요. 한기주 본부장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어요. 마치 절벽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 고함이 절벽에 부딪혀 허공으로 흩어지는 느낌이었죠. 5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의 무역 적자, 미국 시장 의존도, 안보 동맹의 중요성, 준비해둔 논리를 쏟아냈습니다. 한기주 본부장은 듣고만 있었어요.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젓지도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슬슬 지치기 시작했어요. 혼자 떠드는 기분이었거든요. 협상은 대화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반응해야 다음 수를 둘 수 있어요. 그런데 한기주 본부장은 벽이었습니다. 제 말을 전부 흡수해버리는 검은 벽이요. 20분이 지났습니다. 목이 타기 시작했어요. 저는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걸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물을 마셨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기주 본부장이 움직였어요. 그는 발밑에 놓아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USB 하나를 꺼냈어요. 검은색 플라스틱 USB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어 보였죠. 한기주 본부장이 그걸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던지듯이요. 저는 USB를 바라봤습니다. 한기주 본부장이 입을 열었어요. 30분 만에 처음으로 내뱉는 말이었습니다. 스털링 수석, 우리가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고함을 지르는 것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당신네 땅에 전기가 없어서 공장을 못 짓는 겁니다.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전기가 없다고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전기가 없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게? 저는 되물었습니다. 한기주 본부장이 USB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공장 예정지로 검토한 미국 내 6곳의 전력 수급 실사 보고서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6곳 전부 불가 판정입니다. 저는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차가웠어요. 텍사스, 애리조나, 오하이오, 조지아, 뉴멕시코, 버지니아. 전부 전력망이 구식이에요. 우리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무중단 전력이 필요합니다. 0.1초라도 전력이 끊기면 수십억 달러어치 웨이퍼가 폐기물이 돼요. 그런데 미국 전력망은 70년대 수준이더군요. 한기주 본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황급히 말했어요. 잠깐만요. 아직 회의가 안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스털링 수석. 한기주 본부장이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우리는 약속을 어긴 적 없습니다. 당신네 인프라가 우리 기술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관세를 때리시든 뭘 하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그 전에 그 USB 한번 열어보시길 권합니다. 누가 누구한테 을인지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한기주 본부장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수행원 2명이 뒤따랐어요. 회의 시작부터 퇴장까지 5분도 안 걸렸습니다. 그가 한 말은 고작 대여섯 문장이었어요. 저는 30분 동안 고함을 질렀고 그는 대여섯 문장으로 저를 침묵시켰습니다.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USB를 바라봤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떴어요. KO의 Investment Feasibility Report USPR Trade Assessment.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텍사스 오스틴 예정지. 전력 수급 안정성 등급 D. 연간 정전 발생 횟수 47회. 판정 부적합. 애리조나 피닉스 예정지. 전력 수급 안정성 등급 D-. 하계 피크 시간대 전력 부족률 23%. 판정 부적합. 오하이오 콜럼버스 예정지. 송전망 노후도 구축 후 평균 52년 경과. 변압기 교체 필요 구간 전체의 67%. 판정 부적합.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같은 단어가 반복됐습니다.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한기주 본부장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당신네 땅에 전기가 없어서 공장을 못 짓는 겁니다. 저는 한국이 약속을 어겼다고 확신했습니다. 돈을 뜯어내기 위해 온갖 논리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이 투자를 안 한 게 아니었어요. 미국의 낡은 인프라가 한국의 첨단 기술을 감당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한기주 본부장은 사정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늙고 병든 미국의 치부를 찌르러 온 자객이었어요. 그는 고함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팩트 하나를 던지고 갔습니다. 그게 고함보다 더 무서웠어요. 저는 USB를 뽑아 손에 쥐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담긴 진실이 3,500억 달러짜리 협박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레이스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석님, 한국 대표단이 벌써 나갔던데요. 회의가 끝난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하늘이 흐렸습니다. 저 멀리 오래된 전신주가 보였어요. 70년대에 세워진 전신주. 한기주 본부장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늙었어요. 우리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죠. 침묵이 고함보다 무섭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저는 노퍽 해군기지로 차를 몰았습니다. 한기주 본부장이 던지고 간 USB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미국 전력망이 나갔다고요. 그게 사실이라 해도 반박할 논리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의 주장을 뒤집을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앤더슨 제독에게 연락했습니다. 미 해군 군수사령관이에요. 30년 지기 친구이기도 하죠. 앤더슨은 군수와 조달의 전문가입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지, 미국이 정말 그렇게 낡았는지 그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노퍽 기지 정문을 통과할 때 하늘이 잿빛이었습니다. 갈매기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평소에 해군기지는 활기가 넘칩니다. 함정들이 오가고 수병들이 뛰어다니고 엔진 소리가 울려 퍼지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죽음의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앤더슨 제독이 제3독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군 제복 차림이었어요. 얼굴이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어요.
빅터, 오랜만이군. 앤더슨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제독, 전화로 말한 대로야. 한국이 우리 인프라가 낡았다고 주장하는데 반박 자료가 필요해. 앤더슨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반박 자료? 빅터, 이쪽으로 와봐. 앤더슨이 독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뒤를 따랐어요. 거대한 함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이었어요. 선체에 USS 존 맥케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선체 곳곳에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갑판 위에는 녹물이 흘러내린 자국이 보였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건 미 해군의 최신의 구축함입니다. 20억 달러짜리 전투함이에요. 그런데 왜 이 꼴입니까? 제독,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방치된 거예요? 앤더슨이 함선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방치가 아니야, 빅터. 수리 대기 중이야. 18개월째. 18개월이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구축함 수리가 왜 18개월이나 걸려? 앤더슨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독이 없어서 그래. 미국 전역에 이지스함을 수리할 수 있는 드라이독이 4개밖에 없어. 그런데 수리 대기 함선은 22척이야. 계산해봐. 한 척당 평균 수리 기간이 14개월이면 대기 시간만 3년이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앤더슨이 함선의 녹슨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이거 한국 거제도에 보내면 6달이면 끝나? 현대중공업 독이 세계 최고거든. 그런데 우린 미국 업체만 써야 해. 바이 아메리칸 조항 때문에. 그래서 3년을 기다려야 해. 앤더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빅터, 내가 관세 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한국 조선소에서 부품 수입이 끊겨. 우리 해군 함정 60%가 한국산 부품 쓰고 있어. 관세 때리면 부품값이 25% 올라가. 그럼 수리 예산이 터져. 이 배들 전부 고철이 되는 거야. 저는 녹슨 구축함을 올려다봤습니다. 미국 해군의 자랑이었던 함선이 녹물을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어요. 옆에 붙은 딱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Repair delayed 18 months. 수리 지연 18개월. 앤더슨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손가락으로 제 가슴을 콕콕 찔렀어요. 빅터, 애국자 코스프레 하지 마. 넌 지금 미 해군을 죽이고 있어. 내가 서명하려는 그 종이 쪼가리 때문에 내 부하들이 바다 위에서 고철을 타고 싸워야 해. 이게 애국인가?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앤더슨의 눈에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30년 지기 친구가 저를 적처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없으면 우리 해군 못 굴러가. 그게 현실이야. 내가 워싱턴 사무실에서 모르는 현실. 저는 노퍽 기지를 빠져나왔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앤더슨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 없으면 해군이 못 굴러간다. 칠함대 가동률이 60% 미만이라고 했어요. 함선은 있는데 수리할 독이 없어서 바다에 못 나간다고요.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지니아 교회의 주택가였어요. 차를 세우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이 어두웠어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훌쩍이고 있었어요. 저는 불을 켰습니다. 식탁에 아들 이든이 앉아 있었어요. 25살. 엔비디아에서 서버 아키텍처 팀 신입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든의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이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는 다가가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든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때문이야. 뭐라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어쨌다고? 이든이 식탁 위에 있던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제 얼굴에 맞았어요.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엔비디아 로고가 보였어요. 그거 읽어봐. 오늘 전 직원한테 공지 내려왔어. 한국 관세 발동되면 HBM 칩 수급 중단이래. 그럼 AI 서버 생산량 제로야. 제로라고. 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었습니다. 내부 공지문이었어요. 한미 무역 갈등 관련 공급망 리스크 안내.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SK하이닉스 HBM 칩 의존도 85%. 대체 공급원 확보 불가. 관세 발동 시 생산 라인 전면 중단 예상. 이든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빠가 뭘 하는지 알기나 해?
엔비디아 AI 칩이 뭐로 만들어지는지 알아? 한국 하이닉스 HBM이야. 그거 없으면 칩 못 만들어. 생산량 제로야. 아빠가 나 해고시키려고 작정한 거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든이 눈물을 훔치며 소리쳤어요. 우리 팀 동료들 다 패닉이야. 주니어 엔지니어들 먼저 자른대. 나 입사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어. 칼 맞는 순서가 나라고. 이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빠가 내 미래를 망치고 있다고. 알아? 이든이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를 바라봤어요.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위스키 병을 꺼냈어요. 글램피딕 21년산. 컵도 없이 병째로 들이켰습니다. 알코올이 목을 태웠어요.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머릿속에서 재생됐어요. 한기주 본부장의 USB. 미국 전력망이 한국 공장을 감당 못한다는 팩트. 앤더슨 제독의 분노. 한국 없이는 해군 함정을 수리할 수 없다는 현실. 아들 이든의 눈물. 한국 반도체 없이는 AI 칩을 만들 수 없다는 진실. 저는 위스키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갑인 줄 알았습니다. 미국이 채찍을 들고 한국이 무릎 꿇는 구도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인질은 한국이 아니었어요. 우리였습니다. 미국이라는 거인의 심장은 태평양 건너 그 작은 나라의 기술로 뛰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한국이 공급을 끊으면 우리 심장이 멈춰요. 저는 손에 든 위스키 병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쥐고 있던 건 채찍이 아니었어요. 제 목을 조르는 올감이었습니다. 같은 날 밤 11시, 저는 USTR 지하 서버실로 내려갔습니다. 집에서 위스키를 마시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겠다고요. 관세를 발동하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데이터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서버실은 지하 2층에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공간이었습니다. 슈퍼컴퓨터, 비펜더가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어요. 미국 무역 정책의 영향을 시뮬레이션하는 장비입니다. 3조 개의 변수를 처리할 수 있죠. 저는 터미널 앞에 앉았습니다. 시나리오를 입력했어요. 한국산 전 품목 관세 25% 부과. 발동 시점 2026년 2월 1일. 시뮬레이션 기간 36개월. 엔터 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로딩바가 떴어요. 90초가 지났습니다. 결과가 출력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예상대로였습니다. 한국 수출 감소율 12%, 한국 GDP 영향 마이너스 0.3%.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도 피해를 보긴 하는군요. 그런데 스크롤을 내리자 숫자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 생산량 감소율, 마이너스 67%.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숫자를 다시 봤어요. 67%가 맞았습니다. 한국산 HBM 칩 공급이 끊기면 미국 반도체 생산량이 3분의 2나 줄어든다는 뜻이었어요. 스크롤을 더 내렸습니다. 미국 전기차 생산량 감소율, 마이너스 72%. 미국 방산 조달 비용 상승률, 플러스 41%. 미국 전력망 부품 공급 차질률, 플러스 58%. 숫자들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전부 빨간색이었어요.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뒤섞여 있었는데 둘 다 재앙을 의미했습니다. 화면 하단에 종합 결론이 떴습니다. 미국 GDP 영향 마이너스 1.2%. 추정 경제적 손실 2조 8천억 달러. 공급망 정상화 소요. 기간 최소 48개월.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2조 8천억 달러라고요? 한국에서 뜯어내려던 3,500억 달러의 8배였어요. 관세를 때리면 한국보다 미국이 8배 더 손해를 본다는 뜻이었습니다. 화면에 미국 지도가 떴습니다. 공급망 영향 시각화 모드였어요. 처음에는 지도가 파란색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면서 색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텍사스가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주황색이 됐어요. 미시간이 빨간색으로 물들었습니다. 3개월 차. 지도의 절반이 빨간색이었어요. 6개월 차. 거의 전체가 빨간색이었습니다. 12개월 차. 지도가 검은색으로 뒤덮였어요. 검은색. 공급망 완전 붕괴를 의미하는 색이었습니다. 화면 하단의 경고 메시지가 깜빡였어요.
Critical Alert and National Infrastructure Collapse Project.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미국 전체가 검게 변해 있었어요. 한국을 공격하면 우리가 죽는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렉스 베니스터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끊기고 문자가 왔어요. 스털링, 내일 아침 9시에 대통령 보고야. 관세 행정명령 최종안 들고 와. 안 오면 넌 끝이야. 저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렉스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관세가 미국에 무슨 짓을 할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렉스였어요. 저는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더 이상 그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검게 물든 미국 지도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뒤로 날아와 내 머리를 뚫을 것이다. 데이터가 그렇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서버실 구석에 간이 책상이 있었어요.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빈 종이와 펜이 있었습니다. 몽블랑 만년필은 주머니에 있었지만 꺼내지 않았어요. 그 펜은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밤 제가 할 일은 승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볼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제목을 썼어요. A Mutual as Survival as Strategy as Symbiosis. 상호 생존 전략. 공생. 펜이 멈췄습니다. 공생이라니. 25년간 저는 제로섬 게임만 해왔어요. 내가 이기면 상대가 지는 게임이요. 상대방을 짓밟고 올라서는 게 협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뭘 쓰고 있는 겁니까? 공생이라고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국을 공격하면 미국이 죽어요. 한국과 손잡아야 미국이 삽니다. 그게 데이터가 보여준 진실이었어요. 저는 펜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제안. 관세 철회. 한국에 대한 모든 무역 보복 조치를 즉시 중단한다. 두 번째 제안. 투자 환경 개선. 한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전력망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재원은 미국 정부가 부담한다. 세 번째 제안. 기술 동맹 강화. 반도체, 배터리, 조선 분야에서 한미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신설한다. 펜이 종이 위를 달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 2시가 됐어요. 저는 커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가지 않았어요. 그냥 썼습니다. 미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적어 내려갔어요. 새벽 4시.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23페이지였어요. 저는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란을 만들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주머니에서 몽블랑 만년필이 손에 잡혔습니다. 저는 만년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마이스터 스틱 149점. 이 펜으로 수많은 협정서에 서명했어요. 상대방을 굴복시킨 문서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밤, 이 펜으로 서명할 문서는 달랐습니다. 제가 굴복하는 문서였어요. 저는 만년필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아까 쓰던 볼펜을 집어들었어요. 값싼 비크 볼펜이었습니다. 저는 그 펜으로 서명했습니다. 빅터 스털링. 글씨가 흔들렸어요. 서명을 마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여전히 검게 물든 미국 지도가 떠 있었어요. 저는 그 지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을 건드리면 안 돼. 건드리는 순간 우리가 죽어. 새벽 5시. 저는 서버실을 나왔습니다. 손에는 23페이지짜리 보고서가 들려 있었어요. 지하 계단을 올라가면서 생각했습니다. 4시간 뒤에 대통령 앞에 서야 합니다. 렉스는 관세 발동을 요구할 거예요. 트럼프는 돈을 원할 겁니다. 저는 그 앞에서 이 보고서를 내밀어야 해요. 관세를 때리면 미국이 망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로비로 나왔어요.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1월 28일 수요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몽블랑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잠시 바라보다가 로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탁 소리가 났습니다. 예전에 승리를 확신할 때 내던 소리와 같았어요. 하지만 의미는 정반대였죠. 이제 저는 승리를 버렸습니다. 대신 생존을 선택했어요. 1월 28일 수요일 오전 9시. 백악관 웨스트윙 오벌 오피스. 저는 대통령 집무실 앞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밤새 작성한 보고서가 들려 있었어요. 23페이지.
미국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 담긴 문서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25년간 수없이 이분 앞에 섰어요.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게 처음이 아니었죠.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승리를 보고하러 왔어요. 오늘은 패배를 고백하러 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벌 오피스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양 옆으로 참모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렉스 베니스터가 제일 앞에 서 있었어요. 목덜미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흥분한 거죠. 스털링, 늦었어. 렉스가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을 바라봤습니다. 트럼프는 양팔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빅터, 좋은 소식 가져왔겠지. 한국 놈들 언제 무릎 꿇어? 트럼프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다가 멈췄어요. 렉스가 먼저 끼어들었거든요. 카카, 제가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렉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제가 사흘 전에 작성한 행정명령 초안이었습니다. EO-13,999점, 한국산 전 품목의 25% 관세를 부과하는 문서였죠. 카카, 지금 즉시 이것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한국을 조지면 돈이 나옵니다. 3,500억 달러예요. 사인 한 번이면 지지율 10%는 올라갑니다. 렉스가 문서를 트럼프 앞에 내밀었습니다. 트럼프가 문서를 집어들었어요. 펜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움직였습니다.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잠깐만요.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트럼프가 펜을 든 채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야? 스털링? 저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렉스 옆을 지나쳤어요. 트럼프 책상 바로 앞에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접어둔 종이를 꺼냈어요. 행정명령 EO-13,999 사본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문서였죠. 저는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트럼프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게 뭔가? 제가 작성한 관세 행정명령입니다. 카카. 저는 종이를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트럼프와 눈을 마주쳤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찢었습니다. 쓱. 종이가 반으로 갈라졌어요. 다시 찢었습니다. 4조각이 됐어요. 또 찢었습니다. 8조각, 16조각.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렉스의 입이 벌어졌어요. 경호원들이 움찔했습니다. 트럼프의 눈이 커졌어요. 스털링,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렉스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트럼프만 바라봤습니다. 카카, 이것에 사인하시면 미국이 죽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의 관세를 때리면 3,500억 달러를 뜯어내는 게 아닙니다. 2조 8천억 달러를 잃습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량이 67% 줄어요. 전기차 생산량이 72% 줄어듭니다. 해군 함정 수리 비용이 40% 올라가요. 저는 밤새 작성한 보고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예요. 한국을 공격하면 미국 공급망이 붕괴됩니다. 12개월 안에 국가 인프라가 마비돼요.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데이터입니다. 트럼프가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렉스가 옆에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카카, 저자의 헛소리입니다. 스털링이 겁먹은 거예요. 한국 놈들한테 당한 겁니다. 저는 렉스를 돌아봤습니다. 당한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한국 없이는 못 산다는 거요. 렉스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트럼프가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느려졌습니다. 전력망 문제라고? 트럼프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카카. 한국이 미국에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땅에 전기가 없어서 공장을 못 짓는 겁니다. 한국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무중단 전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미국 전력망은 70년대 수준입니다. 한국 기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트럼프가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건가, 빅터?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어요. 역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각하, 관세를 철회하십시오. 대신 한국에게 전력망 현대화 사업권을 주십시오. 렉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 한국한테 사업권을 줘.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저는 렉스를 무시했습니다. 트럼프만 바라봤어요. 각하, 한국 기업들이 미국 전력망을 현대화하면 그들 스스로 공장 지을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투자가 들어와요. 우리가 돈을 뜯어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쓰게 만드는 겁니다. 트럼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관세로 3,500억 달러를 뜯으면 한국은 적이 됩니다. 하지만 사업권으로 투자를 유치하면 한국은 파트너가 돼요. 장기적으로 훨씬 큰 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각하께서 미국 인프라를 현대화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으시게 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트럼프가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어요. 렉스가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닥쳐, 렉스. 렉스의 입이 닫혔습니다. 트럼프가 저를 바라봤어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초, 20초, 30초. 트럼프가 씩 웃었습니다. 천재적인데?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트럼프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찢어진 행정명령 조각들을 발로 밟으며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빅터, 내가 맞아. 한국을 때리면 우리가 피 흘려. 하지만 한국을 끌어들이면 우리가 돈을 벌어. 이게 진짜 거래지. 트럼프가 제 어깨를 탁 쳤습니다. 그리고 렉스를 돌아봤어요. 렉스, 넌 나가. 렉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각하, 저는 나가라고. 지금 당장. 트럼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렉스가 비틀거리며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건 트럼프와 저, 그리고 몇몇 참모들 뿐이었어요. 트럼프가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이거 내가 직접 읽어볼게. 오후에 다시 봐, 빅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각하.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벽에 등을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저는 방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대통령 앞에서 제가 작성한 문서를 찢었습니다. 한국을 공격하지 말라고 호소했어요. 25년간 미국의 이익을 위해 싸워온 저승사자가 한국 편을 든 겁니다. 복도 창문으로 워싱턴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가장 오만한 내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나라를 구한 배신자가 되기로 했어요.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제 오만함의 잔해였죠. 저는 그걸 남겨두고 걸어 나왔습니다. 1월 28일 수요일 정오. 저는 USTR 사무실에서 샌드위치를 씹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지만 억지로 삼켰어요. 언제 다시 백악관에서 호출이 올지 몰랐습니다. 그때 그레이스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수석님. 트위터요. 대통령 트위터. 저는 샌드위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레이스가 휴대폰을 들이밀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계정이었습니다. 방금 올라온 트윗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관세는 없다. 한국과 위대한 합의를 이뤘다. 그들이 미국에 큰 투자를 할 것이다. 이것이 승리의 모습이다. 저는 트윗을 3번 읽었습니다.